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심리적 탄핵 상태로 가고 있다. 경제. 이번에 IMF가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여러분 IMF란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리잖아요. 근데 이 IMF는 나쁜 게 아니에요. IMF는 한국을 살려준 곳이야. 근데 머릿속에 IMF 그러면 뭔가 악마 같잖아. 그렇죠. 뭔가 뭔가 고리 대금업자 같은 느낌이 있죠. IMF가 한국 올해 성장률을 1.7%이던 것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요거를 또 낮췄어. 1.5%로. 근데 그게 숫자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숫자를 낮춰 잡은 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 그게 문제죠. 예.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세계 평균이 2.8인데요. 한국은 1.5로 낮췄습니다. 1.5면 사실 물가 상승률 비교하면 성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삼성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4년 만에 1조 이하의 이익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분명히 윤석열 리스크가 심각하게 있는 건데 지난해 7월 달부터 4회 연속으로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어요. 야, 전망치.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는데 아닌데 잠깐만 바꾼다. 이거 있잖아요. 일반 우리 방송 준비할 때도 똑같은 내용을 4번 수정하면은 담당자가 짜증을 냅니다. 아, 저 새끼가 대표라고 이걸 계속 바꾸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IMF가 그러고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의 원인이 중국과 한국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야. 세계 경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평균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 원인으로 외교를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그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전 세계에서 밸류 체인의 어떤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하고의 교역량에서도 굉장히 불균형한 그 결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그 어마어마한 시국에서 한국이 성장률이 높아가지고 G7을 갔더니 세계 정상들이 한국을 닮고 싶다. 뭐 그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경제의 모범생이었어요. 방역을 잘해서 경제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은 그대로인데 바뀐 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서 한국 경제를 볼 때 가장 그러니까 두려운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신남방 정책이라는 큰 틀을 제시를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번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냥 일본에 무조건 집착하고 미국에 무조건 무릎 꿇고 하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후진국처럼 돼버렸어.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내수 진작한다고 600억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성장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역만 있는 게 아니고 내수잖아요. 물론 한국의 무역 비중이 성장률 한 60%쯤 된대요. 40% 정도라도 뭔가 고관을 확 풀어가지고 내수를 돌리면서 이게 같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데 국내 내수 활성화 시킨다고 600억 통 크게 쏜다는 게 야, 어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기초단체 중에 인구가 한 4, 5만밖에 안 되는 군에서도 600억 정도 쏩니다. 이런 미친 정부가 있는 건데 문제는 IMF가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한국의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도 작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추경호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뭐 수출 증대해가지고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IMF는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는 한국 경제 하반기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거는 추경호의 바람이기도 하죠. 자기 잘릴 것 같으니까. 이게 계속되면 추경호 자르라는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디스 CEO 만나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망할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이겨낼 수 있다. 하반기에 회복할 거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더 비관적인 거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낮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정상이거든요. 기저효과 때문에 낮은 데 출발했으니까 성장률은 높아질 거 아니야. 근데 IMF는 내년도 성장률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올 상반기는 망했다 치고 이생망. 하반기 기대했는데 하반기도 기대할 게 없어. 그럼 내년엔 좋아질까? 내년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1.5% 정도면 아마 물가 상승률 포함하면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소리가 될 거고,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악순환이 계속 될 거고, 그 상태에서 내년 전망,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치를 또 낮추고 있다고 하는 건 상상 이상의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년에 비해서 95% 마이너스 이익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이 그 정도의 어떤 이익의 충격을 받았으면 그 관련된 어떤 하청 기업들이나 관련 기업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 어떤 그 신호들은 시간차를 두고 이제 우리한테 맞아요. 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걱정되는 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MF 때도 다 살아났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내질 텐데 그 원흉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정신 건강이 좀 사나워져서 그러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고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한국은행이 한 기준금리 동결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저게 뭐냐면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 일단 모든 은행들이 이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뭐 니들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받든지 말든지 해라. 그게 기준금리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이번에 저 대출 받아갖고 집 사신 분들이 뭐 거의 2배로 올랐었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를 동결을 해요. 사람들이 쓸 돈이 좀 많아지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거예요. 근데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은 반대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하는 형태로 인플레이션에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발행해가지고 이미 48조 원을 넘겼다고 하죠. 한도액인 48조 원을 넘겼는데 그 48조 원을 어디다 썼는가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김진태가 실수해가지고 그 강원랜드가 아니구나. 레고랜드 발로 이렇게 촉발된 채권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 20조 밀어넣는다고 했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쌀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1조 원도 못 쓴다고 해놓고 아파트 비부장 물건에 대해서 사들인다고 7조 원 넘게 풀었고,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씩,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붙잡고 있으면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 발행해가 땡겨와가지고 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버티고 있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예. 자,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이제 이따가 그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통계의 착시 현상 같은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좀 잡혔네? 이 물가가 좋아질려나? 요거는 다른 측면이 있고요. 물가 상승률과 경기가 좋아지는 게 같이 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왜 이게 통계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지금 기준금리 추이도 한번 볼게요. 달러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 더 이상 안 올려.
그러면 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 원화에 투자하지 않죠. 그렇죠. 달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보다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상반기에 부진했던 흐름은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게 한은 전망이다. 추경호나 한국은행이나 결국 기대는 건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지금 뭐 리오프닝 했어. 근데 단체 관광객은 안 받고 반도체는 한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게 아니고 대만으로부터 사들이고 있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지금 매달려 있는데 중국한테는 윤석열은 지금 김태효 등의 영향을 받아갖고 반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아까 통계 착시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물가 상승률은 줄어도 오른 품목 비중은 86%로 늘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근원 물가라는 게 있어요. 올 여름에 아니 올 봄에 올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채소를 하우스에서 키우려고 하면은 난방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추 하나에 청양고추 하나에 600원 정도로 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절 타는 거. 연료비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연료비가 오르면 생산 단가가 오르는 것들은 빼.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성 있는 거 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래프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하는 게 겨울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계절을 탔던 제품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 뿐이야. 이 근원 물가 그러니까 그 근원 물가 추이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은. 근데 위에 한번 보세요. 물가 상승률 상위 품목 한번 보세요. 등유 80%.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절을 타거나 요 가격 변동 폭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그런 물가들 쭉 빼놓고 나면은 이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겨울이 끝나고 났으니까 물가를 잡았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달라질 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물가가 오른 품목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소비자들이 그 현실에서 느끼잖아요, 바로바로. 원래 8,000원에 먹던 순댓국이 지금 딱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받고 10,000원에 먹던 곰탕이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몸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료품 및 에너지 제휴 지수는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유능해가지고 뭐 기재부나 뭐 윤석열 정권이 유능해가지고 물가 잡았다는 개소리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다시 이제 무역으로 돌아와 보면 경상수지 변화액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있다고. 저게 제목이 경상수지라는 게 진짜 무서운 표현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무역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적자다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경상수지라는 건 무역 거래, 그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렇지. 모든 그 화폐의 거래까지 다 포함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기는 장사를 했냐 손해를 봤냐 이거 아닙니까? 더 중요하지 경상수지가. 예. 근데 경상수지가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22년에 1년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 크기만큼 지금 이미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이게 한국 경제에서 제2 IMF가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으로 대출해진 걸. 그게 지금 어떻게 터질지를 몰랐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미 이게 연체율이 10%를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PF 대출이. 보통 이제 평균이 0.2에서 0.5% 정도의 연체율이 정상인데 이게 연체율이 10% 정도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조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할 게 지역간 편차 같은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저 뭐 동남권 뭐 부울경을 합법권 메가시티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원점으로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 경실련 이제 저 정경련이 여론조사인데 이런 거예요. 지역민의 70% 이상이 올해 지역 경제 악화될 것이다. 일자리 감소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 지역별 양극화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역 소멸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 하고 싶은 거지. 수도권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사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예요, 문화. 지역에 살았더니 공연을 제대로 볼 수가 있나. 뭐 이런 차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방이 수도권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면 국가 경쟁력은 확 떨어져요. 조그만한 서울, 인천, 경기 안에 우리나라 인구 반 이상이 삽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지방 분권, 지방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 저거 절대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토대로 해서 그 대한민국 지도를 표시한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경기 두 지역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은 넘죠. 5분의 3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복구 비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볼록하고 나머지 지방들은 찌그러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인구 때문에 아니라 이 인구 집중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거나 살아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사라질 거예요. 문제는 2천만이 서울에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은 소멸한다고 하지 못 살겠다고 하지 지역 뭐 수도권과 일반 지역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저런 거에 대한 머리는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재부도 없고 그거는 윤석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자체장들만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그게 먹힙니까? 국가적 전체적 시스템에서 저건 조율해야 되는 건데 어쨌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 올라오고 싶어 해. 그럼 지방은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쌀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본에 다 퍼줘. 내가 책임질 테니까 퍼줘.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청당해도 도청 안 하신 거잖아요라고 막 지가 도청 도둑질을 당한 놈이 애걸 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고.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나라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 아유.